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교육 6번째 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단촐하네요. 저는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벌써 6번째 썰이네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작이 할 말이 없으니까 6번째 썰이네요. 7번째 썰이네요. 우리 이렇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주제로 얼른 넘어가봐요. 민망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모두가 생각은 해봤을 것 같아요. 한국어랑 영어랑 엄청 다르다. 그래서 영어 한국어랑 너무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하기 힘들다. 이런 그렇죠. 거 생각해봤었죠. 뭐 MC 소리는 뭐 어떤 게 어려웠어요? 영어 공부하면서? 저는 영어 공부하면서 그 완료 시제 있잖아요. 현재 완료 그리고 과거 완료 이런 게 너무 어렵던 것 같아요. 저도 시제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시제가 그래서 학습하기 이렇게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되게 미묘한 이 시제가 말하고 있는 그 뭐랄까 그 타임라인을 캐치해서 그 뉘앙스까지 전달하기까지 저도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유 대표님 뭐가 어려우셨어요? 저는 그것도 어렵고 저는 좀 전치사도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전 전치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항상 그때마다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가 맞아요. 되게 헷갈려요. at, on, in 이 셋 중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뭐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전치사를 갖다 붙여야 되는지 이게 항상 헷갈려서 지금도 항상 말할 때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막 신경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게 전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전치사 질문 학생들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장소 같은 거 할 때 좀 네. 약간 경계가 블러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빌딩이면 S 써. 맞아. 좀 더 넓으면 인을 써. 이런데 이게 약간 그래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시간 앞엔 또 뭐를 써. 이것도 on, 뭐 it, at 뭐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it 빼고.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전치사가 지금도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시제도 어렵고 뭐 그리고 가장 쓸 때 어려운 거 가장 미스테이크 많이 나는 게 그거잖아요. 관사. 관사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사는 내가 머리로는 과연 잘 알고 있는가 맞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요즘에 저 쓰고서 이제 에디팅을 할 때 관사를 막 다 찾아보거든요. 요즘 저의 딱 경향은 어디까지 왔냐면 저는 예전에 영어 글을 쓸 때에는 관사를 많이 안 쓰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쓰는 습관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 쓰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쓰기를 하도 연습하다 보니까 오버유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그 원어민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안 쓰는 것보단 낫다라고 얘기해서 안 쓰는 거 낫구나. 어, 저는 되게 어, 어보이던스를 많이 했어요. 왜 복수형을 쓰거나 소유격을 앞에 붙이면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쓰지 않도록 어보이던스 계속 하게 되는 거 피하자. 그래서 그냥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영어는 어렵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외국 나가면 그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진짜 잘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뭐 독일 사람들 특히 영어 잘하는 사람 진짜 많고. 네덜란드 우리 그때 얘기했듯이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노출이 많아서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언어 자체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그렇죠. 저희가 스스로도 받잖아요. 저희가 뭐 스페인어나 다른 거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슷하다. 그리고 일단 알파베틱 시스템이고 그들은 맞아, 그렇죠? 맞아. 알파벳을 사용하고 접근하기가 쉬워. 그렇죠. 문자가 일단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내 거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근원 뿌리가 되게 같은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뭐 스페인어 같은 경우 우리도 둘 다 스페인어를 공부해 봤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어 공부할 때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스페인어가 왜 라틴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또 영어도 라틴어에서 가져온 그 단어들이 되게 많아서 영어에서 내가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스페인어 보면 이거 이 뜻일 것 같아 라고 대충 때려 맞추면 맞잖아요. 유추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무슨 션이면 시용 막 이렇게 맞아. 끝나. 그러면 눈치로 이건갑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되게 배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둘 다 또 라틴어 베이스라서 제가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갔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행 그 도미토리에서. 근데 걔한테 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지금 뭐 교환학생으로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그 친구가 스페인어를 금방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스페인어도 되게 잘한다. 그랬더니 불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배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희가 느낄 땐 스페인어랑 이탈리아도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근데도 비슷하잖아요. 스페인어랑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냥 대화하면 통한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스페인어로 아는 단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이탈리아어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때 딱 말할 때 스페인어랑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서 저도 대충 막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단어 자체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그러니까. 그쵸? 근데 저희가 느낄 때는 일본어가 조금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희는 얼마나 그 차이를 해서 이탈리아랑 스페인어가 비슷한 만큼 한국어랑 일본어는 얼마나 비슷하냐 이렇게 따지면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어랑 영어는 또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쉽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어 잘해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니혼고와 모스카시 데스 이런 거 오, 일본어 어렵다 잘하네. 지금 얘기했어요. 땡큐시마스 공부합시다. 와, 잘한다. 저는 일본어에 관심이 없어서 진짜 1도 못하는데, 전 중국어를 조금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여름에 중국으로 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피알리앙 하시네요. 예? 예쁘시네요. 오늘 예쁘시네요. 중국어. 어머, 못하는 게 없네요. MC 아니, 소리. 요런 말 배워야죠. 예쁘다 그렇죠. 이런 말. 아줌마 예뻐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말. 당연하죠. 저 멕시코 갔을 때, 그래서 꼭 항상 서바이벌로 공부하고 있는 단어 있었잖아요. 뭐, 구아포. 구아포는 뭐예요? 구아포 잘생겼다. 난 예쁘다를 배웠는데 왜 잘생겼다를 배웠지? 구아파가 여자한테 쓰는 말이고. 괜찮다. 구아포 남자한테 쓰는 말. 어미가 이렇게 오 붙이면 남자, 아 붙이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하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늦장을 부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거 통과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네가 앞에 가.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막 엄청 칭찬해줬죠. 구아포 엄청 잘생겼다.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서 저희 빨리 통과했잖아요. 이거 미인계로 미인계에 쓸 수 없는 미모지만 가능한데? 아무튼 그랬던 경험들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정상회담에 어떤 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정상회담에서 이런 데이터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이제 정보국이 있잖아요. 스파이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각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이 정도 학습한 시간이 되어야 너는 그 나라의 파견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몇 시간인지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10,000시간이죠, 무조건.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10,000시간 투자해야지, 최소. 맞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언어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언어별로 그렇죠. 이제 단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영어를 하니까 이제 이 언어는 요 정도만 이제 연수를 받고 너는 급파될 수 있어, 떠날 수 있어 했는데 한국어랑 일본어가 가장 그 밑에 이제 그걸 보니까 몇 년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정도가 안 있어. 한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그러면 공부만 하다가 스파이 활동은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잘하는 그런 분들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로버트 할리 이런 사람들?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 알고 보면 막 밤마다 이렇게 막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평화의 시대에 우리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도를 Contrastive Analysis라고 해서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좀 배웠었는데 유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제2 언어 습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2 언어 습득에서 언어의 차이에 되게 초점을 많이 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1900년대 초반. 1920년대. 그때 사실 학습 이론이 그때 생겨났잖아요. 언어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인가. 근데 그게 보통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 파블로프 개실험 알죠? 그럼요. 조건반사.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무조건반사.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개가 나중에 이렇게 배 울리면,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배를 울리면 음식을 주지 않아도 침을 이렇게 흘리게 된다. 밥 먹을 때마다 종소리를 흘려줬더니 종소리만 들려도 그게 결합이 돼서 그렇죠. 침을 흘리더라. 밥 주는 그래서, 줄 알고. 맞아요. 그래서 벨소리랑 그 밥이랑 얘가 그런 뭐랄까 자극이 이렇게 묶여져서 그 개가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벨소리는 밥 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게 행동주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행동주의 심리죠. 그 행동주의에서 같이 건너온 그 구조주의, 행동주의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CA, Contrastive Analysis,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어 학습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연합,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은 그게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래서 언어는 습관이다라고 이제 습관 형성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랑 배우는 언어랑 그러니까 제2 언어랑 다를 때는 그러면은 이 모국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 그거를 연구를 한 거죠. 그 연구를 해서 어떤 요소가 어렵고 어떤 요소가 모국어랑 달라서 아니 비슷해서 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게 금방 말씀하신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국어가 제2언어 외국어를 학습할 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보통은 그 전이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네거티브 트랜스퍼로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해서 그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 하나를 봤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런 식으로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학습 분야에서 내가 어떤 걸 배웠으면 그게 다른 기술에도 전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실험을 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좀 궁금해서 뭐가 있었는지 되게 웃겨요. 슬레이트라는 학자가 1911년에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학생이 시를 잘 외우면 산문도 잘 외운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 가능성 있네. 그냥 그 장기 기억력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잘 외우면 시를 외우는 기술이 산문을 외우는 기술에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요? 이 기술의 문제야, 인텔리전스, 뭐 그 지능의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진짜 노어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그렇죠.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요? 네, 그렇죠. 상관이 없더라. 도대체 무슨 기술의 전이가 발생하냐. 무슨 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뭔가 공정하게 잘 설계했나 본데? 그래서 12살짜리 애들을 4그룹을 나눈 다음에 한 그룹은 시를 외우게 하고 한 그룹은 테이블을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외우게 하고 한 그룹은 산문을 외우게 하고 한 그룹은 아무것도 트레이닝을 안 시킨 다음에 나중에 뭐 산문을 외워보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시를 잘 외우면 산문도 잘 외운다가 기본적 가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별 차이가 없더라. 시를 잘 외우면 테이블도 당연히 잘 외울 것 같고 그냥 기억력이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연구 너무 좋다. 그렇죠.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죠? 우리는 잘할 수 없는데. 우리는 저 결과 안 나오면 다시 해야죠. 그죠? 그러면 또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실험하면 실험 나온 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쓰면서 저희 교수님한테 너무 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확신이 없어서 만약 이거 했는데 잘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망한 거지. 그럼 졸업 못하는 건가요? 그럼 밝혀지지 않는 거지. 이런. 그럼 망한 거지. 그 말에 제가 억장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마음은 사실은 공정하게 보고는 하겠지만 마음은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실험 결과 잘 나와야 될 텐데 네, 나의 맞아요. 가설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통계 프로그램 딱 돌릴 때 결과 틱 나올 때 5, 4, 3, 2, 1 한 다음에 봐요. 결과가 유의미할 텐데 그래야 내가 졸업을 한다. 이렇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희 다시 대조 분석 가설로 넘어가서 모국어랑 그리고 제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hierarchy of difficulty라고 어려움의 정도를 위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으면 어렵다. 이런 차이가 있으면 더 어렵고 더 어렵다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CAH에 대해서 이제 소리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쉬운지를 알아야지 학습자가 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페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알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너무 셌죠? 그 학자들께서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덜 어려운지에 대해서 범주를 나눴어요. 5단계로 나눴죠. 근데 사실 이 단계도 엄청 사실 연구가 반복되면서 뭐 3단계로 응축되기도 하고 다시 5단계로 펼쳐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리 선생님께서 연구하셨죠? 조사해 오셨죠? 제가 찾은 거는 7단계로 나눈 거였는데 네. 이게 사람마다 진짜 나눈 게 달라서 근데 결국에는 아이디어는 똑같았어요. 그 레벨 0, 그래서 진짜 제일 쉽다 하는 게 트랜스퍼였거든요. 1대1 대응이 된다. 어떤 게 1대1 대응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한국어의 그 소유격 같은 거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는 둘 다 소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his, her, 뭐 my, your 이렇게 영어의 소유격이 있듯이 한국어도 나의, 너의, 그녀의, 뭐 그것의 뭐 이런 식으로 소유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유격 배울 때에는 이거 한국어의 그거구나. 한국어의 그 나의 뭐 이런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제 쉽게 좀 배운다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동음의어를 제외한 그냥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들도 뭐 먹다, 이런 거는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맞아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제 레벨 1,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은 coexistence라고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개인데 영어에선 한 개야. 그게 약간 우리나라 표현 중에 그 외국인들이 학습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거꾸로 봤을 때는 그쵸, 학습하기 거꾸로는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건데 우리는 약간 그 존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단아까체도 있고 우리는 그렇죠. 좋아?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아이고, 이거 똑같은 말인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존댓말 표현이 있는데, 영어는 사실 존댓말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처럼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형화된 몰핌, 또 어려운 말 나왔는데, 형태소라든지, 그런 어미라든지,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우리는 사실은 영어로 말을 할 때, 존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해서 조금 편한 게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어민 선생님들 오면은, 하이! 맞아, 그런 건 잘해. 그래서 하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하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애들이, 왜요? 영어는 존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렇죠. 여러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건 그래도 비교적 쉽다. 그래서 그렇죠. 아직 레벨 1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2단계로 넘어가면 under differentiation인데 있는데 없어지는 거. 우리한테 있는 개념인데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그 다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을을, 은는, 이가, 조사 같은 거 외국인들이 배우기 되게 힘들어하죠. 역시 거꾸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조사가 있는데 사실 저도 사실 가끔은 조사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너무 미국화 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면 내가 덜 억울하겠는데 이게 잘하시면서. 우리 왜 알잖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연계국어 하는 느낌? 한국어도 안 되는데 영어도 안 돼. 둘 다 망했어. 다시 태어나야 돼. 네이티브로. 제가 들어봤을 때 저희가 언어를 두 개를 쓰면 바이링걸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앞에 바이가 여러 개라는 뜻으로 BI를 쓰잖아요. 근데 BYE 안녕. 이제 둘 다 못한다. 바이링걸 이런 개그를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거의 전 약간 그 수준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막 어디 가서 말한다 망하면은 우린 끝났다. 우리 연계국어야 역시 한국말도 못한다. 야, 정말 뭐니? 이렇게 막 자괴감이 참 내가 이러려고 영어를 했나. 근데 아무튼 영어에 은는이가 한국말에 은는이가 을을 같은 거는 한국어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아예 없는 그런 요소인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reinterpretation인데 뭐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살짝 달라지는 걸 보고 그 다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요. 살짝 달라지니까 어려운 건가? 네. 뭐가 있을까요? 발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리을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의문론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R이랑 L 발음이 어렵다고 하는데 R, L 발음이 리을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까울까? 진짜. 근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한 개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퍼스펙티브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리을이 좀 다르게 발현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려운 것은 over differentiation이라고 원래 없었는데 생기는 것이 또 어려운 거라고 해요. 저희가 없었는데 한국엔 없는데 또 영어에 있으면 그게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되게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전치사 같은 거. 전치사 같은 거. 전치사 말고 관사 같은 거. 관사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제가 얘기했던 그 상이라는 거, 시제상 중에 상이 저희가 시제 과거랑 미래 이런 시제의 개념은 있지만 완료라는 진행이라는 그런 상에 대한 개념이 저희가 잘 없는데 상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너무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해가지고 해왔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우린 그런 개념이 없어서 어렵다.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할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길래 이 상이라는 개념들이 나왔을까. 전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상 개념이 안 발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표현하는 그 언어가 발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상 가르칠 때마다 이거 뭔가 사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진짜 습득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름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언어가 다 그렇죠. 그쵸. 언어가 사고를 통제하는가, 사고가 언어를 통제하는가. 맞아요.
그런 걸로 되게 많이, 예로 되게 많이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뭐, 에스키모. 네, 에스키모. 왜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는 표현할 때 우리는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 뭐 노르스름, 누리끼리 다양하게 표현할 맞아, 수 있어. 황색, 그렇죠. 뭐 이런 동색,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방눈, 쌀이눈. 나름 괜찮은데?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한방눈, 쌀이눈, 진눈깨비 뭐 있나? 근데 거기는 뭐 방금 내린 눈, 뭐 한눈, 뭐 반짝반짝 무슨 눈, 뭐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눈을 왜 굳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빌딩을 해야 돼서. 아, 그럴 수 있어. 이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글루 만들 때 좋은 그 눈 갖고 와봐라. 그 눈. 명칭을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글루 천장에 넣을 그 눈 갖고 와라. 그래, 바닥에 넣을 눈 가져와라. 못 쓰는 그런 눈은 갖고 오지 마라. 그런 건가? 되게 설득력 있는데? 우리끼리 맘대로? 그래서 썰매 탈 땐 이 눈이 짱이다. 근데 이제 그 가설이 뭐냐면 사고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언어가 결정이 된다. 근데 되게 그걸 설명한 가설이 또 하나 있었죠. 사피어-보프 하이파시스라고. 네. 그렇죠. 뭐 지금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영어 교육은 너무 많이 변화가 많아. 그렇죠. 언어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여튼 변화가 많아요. 근데 사피어-보프 임용고시 때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게 스플릿이라고 한 개가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 맞아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어에는 사실은 항상 우리 많이 보는 건데 P 발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P 발음이 난 지금도 조금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다 듣고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내가 P 발음하는 거를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 정말요? 예. 난 잘 알아듣겠어. 아, 진짜? 유 대표님 말씀하면 잘 알아듣겠어. 아, 진짜? 저는 가끔 제가 P 발음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어를 발음할 때, 뭐, 우리가 단어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혀가 좀 짧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영어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야. 나 이게 혀 자르는 수술. 아니야. 지금 저 따라 하신 거예요? 이거 보자. 복수한다. 그래서 제가 P 발음을 한 거랑 B 발음을 한 거를 제가 잘 구별을 내가 못할 때가 있어요. P와 B. 그래서 사실 영어는 P 발음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말에는 그 P에 상응하는 게 B, 읍. 그래서 팍지성.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지성 파크. 지성 파크.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막 파크 쓰면서 이게 박이야? 그치? 약간 고민되잖아요. 그리고 쌍비읍. 빵 같은 거. 빵? 그렇죠. 그래서 난 되게 항상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된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비읍을 두 개 쓰잖아요. 근데 영어는 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P를 두 번 쓰거나 B를 두 번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어에는 그런 어순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한국어를 영어로 써놓은 간판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쌍용. SSANG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S 두 번 쓸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써도 약간 소리가 조금 다르지만 그냥 쌍용이라고 발음이 되고 학교 오는 길에 빵곰터라고 있거든요. 간접 광고? 좋다. 빵금터네. 빵곰터 이렇게 사당에서 까치고개 이렇게 넘어 올라올 때 오른쪽에 시장에 빵금터라고 딱 보이는데 그 간판이 BBANG 이렇게 써 있어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영어는 B 두 개 안 쓰는데 근데 빵을 표현하기 위해서 B 두 개를 써놨구나. 쓴마음도 알겠어. 쓴마음도 알겠어. 근데 보통은 P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컨트로버시하다. 저희도 외래어 표기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래어 표기법에서 그렇게 떡 같은 경우 DD 이렇게 쓰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대학교 때 MT를 가면 MT를 대놓고 우리는 MT를 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교육 활동을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걸고 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박물관 들려요. 근데 영어 교육과에서 박물관에 가서 뭐 해? 저희는 외래어 잘못된 표기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물관에 영어 설명이 돼 있는데 문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거 그거 미친 찾았거든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뭐가 잘못됐나 했는데 이거는 근데 외래어 표기가 가장 정확한 한국어의 영어 표현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인별그램에 인별그램?
네. 인별그램, 라디오 DJ들이 인별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인별그램에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서 기장떡을 줬더니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나 그 포스팅 봤네. 네, 그래서 제가 떡을 써야 되는데, 자존심 유상 D를 두 개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떻게 썼었지? 그래서 T-E-O-K라고 썼어요. 아. 그래서 제가 발음을 여러 번 해봤어요. 기장떡, 기장떡, 떡. 이게 D로 하면 떡이니까 D는 아니야. 쌍디는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쓰다가 기장떡, 이 발음이 약간 T랑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턱이라고 써놨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쓸 때 신경이 조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보여.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져요. 그죠? 저희가 푸산을 부산으로 바꿨고, 태전을 대전으로 바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쵸? 부산. 헷갈리잖아요. 그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막 전 아이들한테 이름 가르칠 때에도 자기 이름 이제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 D로 시작하거나 뭐 이런 아이들 되게 고민 되게 많이 돼요. 이름에 P 발음 있는 아이들, D 발음 있는 아이들. 항상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저는 킴 이런 거 쓰는 게, 킴 좀 마음에 안 든다. 맞아. 그렇다고 해서 G로 하면 짐? 약간. 짐 될 수는 없다 또. 그렇죠. 맞아요. 참 그것도 애매한 것 그리고 같아요. 건 같은 경우도 G로 쓰느냐, 뭐 K로 쓰느냐, 이것도 사람들마다 막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킴이라고 쓰고 넌 김이라고 발음하도록 해.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되나? 이건 맞아. 김이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특히 저희가 많이 얘기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직관적으로는 통사론적인 거? 쉽게 말해서 문법적인 차이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법적인 거를 하나씩 좀 더 살펴볼까요? 영어에서 공부할 때 뭐 가장 뭐 두드러지게 힘든 거 딱 나타나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뭡니까? 어순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 초기 영어 학습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잘 못 써요. 그래서 항상 동사를 끝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I, school, go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쓰더라고요. school go. 그래서 내가 초반에는 저게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별로 어순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순이 달라서 사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많이 교육에서 많이 강조해가지고 어순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큰 차이고.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일본어는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데 중국어는 배우기 어렵다. 그쵸. 그게 왜냐하면 어순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쉽게 배운다. 왜냐하면 영어랑 중국어랑 어순이 똑같아서. 그리고 한국어랑 일본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어순이 비슷해가지고서 쉽게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아주 문법에서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순이라는 것이. 그렇죠. 제일 큰 부분이죠.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조합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문법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전치사는 얘기를 했죠. 전치사가 좀 사용이 어렵다. 우리는 사실은 전치사라는 게 영어적인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preposition이라는 게. 앞에 붙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at school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잖아요. 그렇죠? school to. 그렇죠?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사인 거지. 그렇죠. 근데 영어는 to school. 이런 식으로 그 to를 앞에다 붙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어렵죠. 전치사 자체가 어려워. 없애야 돼. 없이 쓸 수 없나? 전치사 없이 쓴다. 이거 한번 관사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관사는 없애는 거 찬성 말고 내가 어려우니까. 맞아.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 어려운 거로는 우리가 의문문 만들 때 있잖아요. 이것도 어순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는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의문문 할 때 주어랑 동사 바꿔야 된다. 예? 막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왜 바꿔요? 이렇게 까 하고 끝만 올리면 되는데. 맞아. 우리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막 주어 동사 바꿔야 돼. 그리고 앞에 막 뭐 하나 넣어야 돼. 더즈. 맞아요. 뭐 일반 동사인 거, 경우에 그런 거 넣을 때 조동사 귀찮아. 넣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어순 이렇게 의문문에서 어순 바꾸는 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했을 때 되게
게 습득하는 부분이래요. 맞아요. 이게 또 의문문을 습득하는 단계를 이제 나누잖아요. 처음에는 청킹해서 그냥 한 단어 수준으로 해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습득되기까지 좀 걸리더라고요. 네, 결국은 되게 우리가 처음에 학교 문법에서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요? 자, 뭐 동사를 앞으로 보내요. Am I? Are you? 뭐 Do I?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처음에 배우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바꾸는 거,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꾸는 게 되게 습득이 어렵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내가 또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이게 가끔 그냥 평서문을 만들고 퀘스천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저 되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이 규칙을 되게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동사가 먼저 나와야지 의문문이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작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있잖아. Do you come to party tomorrow?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You coming to the party tomorrow?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야? 왜 동사 주어 왜 안 바꿔? 왜 안 바꿔? 맞아. 왜 물음표 안 붙이고 말끝 왜 올려? 그래서 그래 멘붕인 거야. 그냥 콜로키얼하게 대화상에서는 쓰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 뭐 네이티브들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잘 못하기보다 이게 습득까지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달랐던 거 또 뭐 있죠? 저희 subject deletion은 한국말에서는 주어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밥 먹었어? 그죠? 그쵸. 학교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너 학교 갔어? 너 밥 먹었어? 너 이거 할래? 라고 사실 너를 붙이면 약간 따지는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는 없는데 영어는 반드시 넣는 거죠. 그치? 영어는 반드시 you, I 이렇게 주어를 항상 이렇게 명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그래서 글 쓰다 보면은 또 약간 커버키얼하게 그냥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글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왠지 주어를 쓰고 싶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나 그렇죠. 왠지 약간 좀 원어민처럼 글 쓴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러면서 괜히 나도 모르게 약간 주어를 좀 빼거든요. 근데 그런 쓴 거 보면은 이거 어법으로는 안 맞는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궁금하다. 내추럴하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왜 뺐어?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쵸? 근데 제가 이거 어떤 연구에서 봤는데 사실은 이게 그 hierarchy of difficulty로 따지면은 이게 원래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쓰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없는데 생기는 거니까 어려운 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맞아요. 주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있지만 잘 생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보 학습자의 경우에는 주어를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할 때 생략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인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왜 어릴 때 영어를 배울 때 is 뭐 am 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주어를 꼭 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를 넣는 것은 이것은 또 신기하게 사람들이 또 다 넣는다. 초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것도 연구 보면서 흥미롭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겠다.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야 네, 강하게 그거 문장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교과서에 비문 없잖아. 그죠? 주어 없는 문장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는 텍스트라든지 그런 컨텍스트라든지 항상 다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진짜 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 입장에선 쉬운 거 아까 말했듯이 뭐 존대하는 표현이 따로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존대하는 표현이 사실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합쇼체 이런 거.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쵸, 이거 국어 시간에 했던 거. 맞아요. 뭐뭐 하오, 뭐뭐 합쇼, 뭐 하십시오 이런 게. 합쇼 쓰긴 써요? 그러니까 합쇼체가 하십시오체인데 합쇼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십시오. 뭐 문제의 답을 하십시오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개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그냥 다 반말로. 그렇죠. 약간 써주려는 표현은 있죠. 뭐 would you를 하면 좀 더 맞아요. 낫다던가, 뭐 could you. 뭐 메일을 쓴다던가 이런 건 있지만 이제 그냥 봤을 땐 다 반말이야. 그래서 외국인이 이 존댓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공부하는 거, 그럼 너 이거 공손한 표현 이런 거 우리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말 공부를 먼저 안 해요. 아, 그렇지. 존댓말 먼저 공부하니까. 존댓말 먼저 공부해서 존댓말을 먼저 익히는 거야. 왜냐면 존댓말을 먼저 익히는 게 그래도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인 거죠. 그쵸. 그죠? 약간 친구한테 존댓말 쓰는 거는 사실은 그냥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무례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막 처음부터 반말로 했어. 막 그래서 사장님한테 반말로 해. 맘상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아파요. 아, 이거 문화적으로 이거 안 좋은 거지. 사장님 나빠했는데 존댓말이긴 하다. 얘기하고 나니까. 맞네. 예의가 있네. 시어머니한테,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베트남 그 며느리님께서 그 시어머니한테, 엄마, 밥 줘! 이런 귀여운데? 이거 좀 귀엽네요. 그쵸? 엄마 밥 줘. 귀여운데? 네. 맞아요. 근데 실수를 아무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처음부터 공손한 표현만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이 참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 좀 재미있는 게 우리가 가르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복수형. 그쵸. 그렇죠. 복수형이랑은 아예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복수형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복수형을 그렇게 꼭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 아침에 뭐 먹었어? 나 오늘 사과 먹었어. 이렇게 하지. 나는 사과들을 먹었어. 사과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개수 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야, 사과. 저기 있는 거 무 몇 개 가져와? 저기 무가 많다. 동사로 표현을 하지. 그거를 뭐 이렇게 명사에다가 막 뭐 들, 뭐 것, 뭐 이런 거를 많이 구어체에서는 붙이진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사람 겁나 많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어. 표현하지 않으니까. 문어체랑 구어체랑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우리는 꼭 쓰진 않는다. 그렇죠. 생략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도 있다. 그래서 좀 웃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 말로 잘들 합니다. 이거 영어로 저기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잘들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everybody 이렇게 써야 되니까 everybody's doing wel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맞아. 근데 그래서 다들 잘들 합니다. 그래서 전 되게 헷갈렸던 게 지금도 애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everybody가 단수냐 복수냐.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그쵸. 단복수 개념도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것도 약간 영어랑 문화적인 달라. 게 있어. 예, 문화적인 게 있어, 진짜. 여기가 집합명사, 군집명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을 얘기하지만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얘기할 때는 개인 취급. 맞아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항상 묻는 거. 돈은 셀 수 있는데 왜 셀 수 없는 거 취급해요? 돈 여기 다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말이 틀리긴 한데 이런 개념이 있어. 이렇게 너무 충격적인 거 빵. 빵. 아, 그렇죠. 빵 한 개, 두 개 셀 수 있잖아. 근데 빵 뭐 덩어리로 막 얘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빵 셀 수 있구만. 그렇죠. 너무 obviously 셀 수 있는데. 그 옛날 개념이라서 그런고 옛날에는 잘라주지 않았던 거야, 빵을. 아, 안 잘라줘도 그럼 한 덩이, 두 덩이. 아, 그래서 한 덩이, 두 덩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그런가? 이게 문화적인 건가 보다. 우리는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봉지에 들어있는 빵에 익숙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뭐 문법적인 거에서 가장 뭐 저는 이것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그 대명사 있잖아요. 우리는 대명사를 엄청 영어를 쓸 때는 he, she, it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근데 한국말은 사실은 대명사가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녀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약간 번역체식으로 뭐 간호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역해서 간호조 그녀란 뜻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고 번역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원래는 우리가 걔는 쓰잖아요. 근데 그 통사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걔도 아주 순수한 대명사 아니다. 왜냐면 그 애의 줄임말이니까 우리가 형용사로서의 그는 있어도 대명사로서의 그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글 쓸 때 그래서 내가 대명사도 힘든가? 대명사를 쓰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색한 한국말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칭 아예 해줘야 돼 그냥. 은근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이건 뭐 레토릭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만 저는 대명사 쓰는 것도 좀 어렵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지칭을 할 때 앞에 있는 거랑 딱 맞춰서 지칭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 영어를 배우니까 한국말 글쓰기도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 글 내가 써놓은 거 보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레토릭이 또 이상하게 어릴 때는 그 한국말 글쓰기만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글짓기 대회 나가고 이러면은 뭔가 많이 깔아 앞에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엄청 깐 다음에 이제 내 이야기를 펼치는 게 맞아요. 익숙한데 자꾸 영어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straight to the point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자꾸 그거 막 내 주장은 이건데 number one 이렇고 number two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증거 1, 증거 2, 증거 3, 결론 therefore. 그죠? 이게 약간 또 영어의 영향인지 아니면 학문적 글쓰기? 그냥 아카데믹 라이팅의 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글이 참 딱딱하고 예, 재미가 없고 그렇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좀 레토릭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부터 사고에 큰 계속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가 문법적인 차이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성학적인 그런 차이도 많이 있죠. 가장 큰 차이로 언급을 하는 게, 물론 뭐, 발음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P, 뭐, B 발음, 이런 거 다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영어에는 강세가 있잖아요. 그쵸? 네. 단어 강세도 있고, 문장 강세도 있고. 그래서 영어를 어떤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stress timed language라고 하는데 문장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강세와 강세 사이에 그 시간이 똑같아야 돼가지고 어떤 하나가 길어지면 어떤 것도 짧아져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강세 박자 언어죠. 한국말로 따지면. 그쵸?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 go to school.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강세를 뭐 go랑 school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이에 그 시간들을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단어들 뭐 to 같은 것도 to school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되게 짧게 축약해서 뭐 발음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한국말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한국어는 음절 박자 언어, 그래서 stressed timed language가 아니라 syllable timed languag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말할 때 굳이 막 입 많이 안 벌리고 막 이렇게 소리 크게 하지 않아도 웅얼웅얼 해도 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이 알아듣기 어렵대요. 아, 그래서 알아듣기 어렵구나. 알아듣기 어렵대요. 왜냐면 이렇게 액센트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고 인토네이션이 걔네들이 막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입을 별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말 자체가 말할 때 입을 막 거대하게 막 이런 발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입에 힘 빼고 있어도 사실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런 강세 없이 중얼중얼 얘기할 수 있어서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반대로 근데 강세와 강세 사이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네. 어떤 게 줄어드니까 왜 줄어? 왜 말을 왜 먹어? 이래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알아듣기 또 힘들죠. 그리고 발음하기도 발음 공부할 때 처음에 어렵잖아. 그 그쵸. 축약 발음, 그쵸? 그냥 I go to school 이렇게 하고 I go to 싶잖아. school. 왜? 왜? 그죠? 그게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발음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랑 셀러보 이런 개념이 사실 좀 어려우실 텐데 저희가 어려워요. 그 예시로 많이 쓰는 게 strike 있죠. strike가 영어로는 하나의 음절이잖아요. 강세 하나 있는 하나의 음절인데 strike를 한국말로 할 때는 그 하면 이제 5음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한국말로 봐들여서 한국어로 쓸 때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발음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제 한 얘기를 조금 정리해보면, MC 소리 선생님께서 좀 정리해주시겠어요? 우리 결국은 한국어랑 영어의 차이점이 많은데, 뭐가 있을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이제까지 저희가 차이를 경험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거 경험적으로 느낀 것을 이론화한 것이 대조 분석 가설이었다 얘기도 하면서, 특히 문법적으로도 대표적으로 어순 등에서 많은 차이가 보였다. 그리고 음성학적으로는 우리가 뭐 음절 박자 언어냐 아니면 강세 박자 언어냐 이래서 음성학적 차이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네. 그럼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감화적인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스킬, 언어를 이렇게 리딩 스킬을 할 때 리딩 스킬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